우주학교 신입사원 백두성입니다. 예전에 MBC에서 한 드라마 이별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고개를 끄덕이는 분은 몇 분 안 계시지만 아무튼 그 드라마 제목을 살짝 바꿔서 이렇게 정해봤고요. 먼저 양해를 구하자면 이 강연 자료의 기초는 과학관 협회에서 하는 해설사 양성교육을 이제 조금 손봐서 만든 자료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과학 해설사들에게 이제 관람객들이나 교육생들을 맞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만든 자료라는 걸 생각해 주시고, 우주학교뿐만 아니라 환경재단에 있는 그 기관에 계신 분들이 우리 기관에선 그럼 이걸 어떻게 적용해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한번 비교해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 생각하면서 이제 내용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 해설사가 뭔지에 대해서 우선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과학관에 방문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눌 수 있나, 그리고 그 사람들은 각각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는가, 그리고 그걸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그분들과 소통할 것인가에 대해서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 해설사를 굳이 이게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굳이 정의를 하자면 과학 해설사는 과학관에서 관람객들에게 과학을 혹은 과학적인 전시물을 알기 쉽게 해설이나 설명해 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과학 해설사라는 게 사실 직업의 일종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곳에서는 이제 자원봉사자 형태로 운영되기도 하고, 그래서 근무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 기관의 정직원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파견 직원 아니면 자원봉사자 형태로도 근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근무하는 방식에 따라서 또 어떻게 임해야 되는가 같은 것들도 서로 달라질 테니까 그것들도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반적으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는 도슨트라고 부르죠.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왔다고 하는데, 아무튼 주로 미술관, 박물관에서는 도슨트라고 부르고, 우리는 과학 해설사라고 부르고, 유사품으로는 문화유산 해설사, 숲 해설사, 생태 해설사 같은 것들이 점점 더 확장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과학 해설사라고 말을 했고, 일반적인 해설은 박물관에서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면 박물관이 뭐고 과학관이 뭔지에 대해서도 좀 비교해 보면 좋을까 싶어서 이런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백과사전에 의하면 박물관이란 역사, 예술 등등등등의 의미 있는 것들을 잘 모아서 그걸 교육적 배려하에 보여주고, 그런 자료들을 또 조사 연구하는 기관이라고 어렵게 써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인류가 보존 가치가 있는 것들을 잘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만 있지 않고 그걸 잘 보여주고, 요즘에는 그걸 통해서 교육도 많이 하는 곳 정도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학관의 정의는 과학에 관한 자료와 물품을 갖추어 일반인이 관람하고 탐구 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학 사상의 악량과 과학 교육의 지능에 이바지하는 곳이라고 어렵게 써 있는데요. 키워드는 과학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과학관은 과학 교육기관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과학관은 뭐고 과학박물관은 뭐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서 일하기 시작하기 직전까지 일하던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에도 트리케라톱스라는 커다란 공룡이 전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국립중앙과학관에도 트리케라톱스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거긴 과학관이고 여기는 박물관인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과학박물관에서는 수집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후세에 전달하기 위해서 보존하는 곳,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그 다음 단계이죠. 그런데 과학관은 과학진흥을 위해서 그런 자료들을 활용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과학관에서의 그 과학적 전시품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필요한 경우에 버리거나 해도 되는 거죠. 그런데 박물관에서의 소장품의 그 유통기한은 원칙적으로는 무한대입니다. 영원히 보존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전시품이 박물관에 있고 과학관에 있다고 하면 그거를 어떻게 다루느냐는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좀 더 그럴듯하게 표현하면, 박물관에서는 정체성, 우리가 어디서부터 와서 지금 우리를 이루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곳이라는 의미에서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알려주는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과학관은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지금 연구하는 곳이라는 의미에서의 비전을 보여주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디 책에 나온 건 아닌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런 곳에서 일하는 해설사, 과학 해설사는 뭐냐? 과학 해설사는 일반적인 뭐 역사, 뭐 지역, 관광 이런 걸 해설하는 게 아니라 과학을 해설하는 사람이니까 과학자면 좋겠죠. 사실 그렇진 않아요. 저는 이걸 그 박사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요. 박사까지 따서 굉장히 많은 걸 아는 사람들은 상대방이랑 대화할 때 상대방도 그 분야에 대해서 최소한의 지식은 있을 거라고 그 오해를 합니다. 그 최소한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자기가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말하다 보면 갑자기 막 영어로 된 그 전공 용어가 튀어나오고 어려운 이론이 막 나오잖아요. 상대방이 이해하든 못하든 이 정도는 알겠지라며 전달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 오히려 과학자가 아니지만 과학적 내용을 이해하고 그걸 해설하는 게 오히려 해설의 대상인 관람객들, 일반 시민들의 눈높이엔 더 잘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학자가 아닌 해설사, 스토리텔러라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잘 키운 해설사 하나 열과학자 안 부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해설사라는 건 스토리텔러이니까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고, 이야기를 전달하는 능력, 그러니까 그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 기본적으로는 과학적 사실에 대해서 알고 이해하고 있어야 하지만 그걸 전달하는 것도 그건 못지않게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특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과학해설사는 왜 존재하는가? 과학해설사는 과학관의 주인입니다. 주인 행세를 하라는 게 아니라 주인 의식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관람객과의 가장 중요한 접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데스크 직원도 계시지만 과학관에 와서 관람객들이 전체를 관람하고 집에 돌아갈 때까지의 의미 있는 대화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매표를 위해서 혹은 관람 동선이라든지 어떤 행사가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데스크에 문의하는 정도까지는 있을 거고, 주차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주차하면서 그 티켓을 건네고 이런 정도까지는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닌 이 과학관 자체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궁금한 걸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생각하면 그건 과학 해설사이죠. 관장도 직원들도 관람객과 직접 만나며 이런 걸 일반적으로 소통하진 않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관람객과 직접 만나는 해설하시는 분들이 그 과학관의 주인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인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그러려면 내가 주인인 곳이 어떤 곳인지 나 자신이 제일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람객들에게 과학관의 입장을 대변해서 말하기 위해서는 항상 그 과학관의 임무, 미션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걸 기준으로 대화를 해야 합니다. 우리 과학관이 뭐 하는 곳인지, 누구를 위해 봉사하고 어떤 목표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는 곳인지를 알고 있어야 과학관에 오신 분들에게 그 기준으로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죠. 사실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주학교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못 드리는 걸 양해를 구하고요. 제가 전에 일하던 곳에서를 예를 들어 말을 하자면 사실 여기도 마찬가지긴 한데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의 경우는 어린이를 위한 박물관이었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를 바탕으로 전시 스토리를 만들었고 주로 오는 관람객도 물론 어린이들이긴 하죠. 그래서 전시물의 높이가 굉장히 낮습니다. 전시대가 보통 무릎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유치원생도 까치발을 할 필요가 없는 전시물들로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불편하죠. 허리를 많이 숙여야 되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었나요? 라고 클레임을 하면 문제 제기를 하면 이곳은 어린이들의 과학교육을 위해서 만든 곳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불편하지 않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불편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라고 해서 설명해 줄 수 있잖아요. 그 기준이 이곳의 미션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과학관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혹은 우리 시설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늘 염두에 두고 관람객들을 응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또 이제 설립 주체에 따라서 운영 주체에 따라서 또 봉사 대상에 따라서 다 다를 테니까 그런 눈높이를 잘 맞춰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걸 오늘 드리는 말씀의 전체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봉사 대상으로 생각하는 분들에게 맞춰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들 중에 우리가 가장 핵심으로 생각하는 걸 전달하자라는 걸로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학해설사들이 이렇게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경험을 전달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결과 과학관에 대한 관람객들의
인상이 결정되죠. 그곳에 뭐 세계에서 하나뿐이 없는 굉장히 그 엄청난 전시물이 있지 않는 이상 관람객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물리적인 것들은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이야기로 전달하는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더 그 향상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로 관람객들은 아, 오늘 봤는데 이건 이런 의미가 있었대 라며 그런 경험들을 가져가는 게 일반적인 방문객들의 특성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 검색창에 우리 과학관 이름을 치면 우리가 돈 들여서 마케팅 뭐 서베이 같은 거 안 하더라도 뭐 굳이 설문조사 같은 거 안 하더라도 우리를 어떻게 시민들이 생각하느냐를 꽤 객관적으로 아마 그 판단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종종 해보시면 아마 그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서대문의 경우에는 자원봉사자 형태로 과학해설사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와서 뭐 반나절 활동하시는 거에 대해서 급여는 드리지 않고 활동비 형태로 이제 버스비와 점심값보다 조금 적은 정도의 비용을 들여왔는데요. 그런 형태의 자원봉사를 운영하는 경우 자원봉사 참여자들은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에 의하면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고 그분들의 경우엔 활동의 범위는 개인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셔야 되고 그 결과가 삶의 의미와 보람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라는 것도 우리가 일하면서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뭐 우주도 좋고 자연사도 좋고 환경도 좋고 생태도 좋은데 그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봉사활동이건 활동가로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는 거기에 과몰입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집안일을 다 제껴놓고 환경사업에 몰두하고 관련된 곳에 전국을 답사를 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럼 사실 집에서 싫어할 수 있죠.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활동할 수 있는 만큼의 범위 내에서 생활에 가족에게 주변 생활 사람들에게 내 직장 일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해야 지지받고 길게 갈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의미 있다라는 걸 가족들에게 지인들에게 잘 설득을 해서 그분들이 같이 참여하거나 지지해 준다면 더 좋은 일이고 최소한 그렇지 않더라도 가족과 내 그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활동이라는 게 계속 길게 갈 수 있다는 의미에서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직원으로 활동하는 곳도 많죠. 그런데 이럴 때는 그 기관의 설립 취지와 윤리 강령 같은 것들도 잘 챙겨야 될 뿐더러 필요한 경우에는 마케팅에도 신경을 써야 될 수 있죠. 제가 예전에는 그 LG 사이언스홀이라는 여의도에 있는 과학관 직원들 이제 교육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LG 직원이죠. 그러면 그 LG에서 만든 과학관에서 아이들을 응대하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달리 생각하면 미래의 LG 회사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잠재적 고객들을 만나는 거기도 하잖아요. 굳이 뭐 그 직접적인 광고를 하지 않더라도 LG에서 만든 과학적인 전시물들을 경험하게 하는 것으로서 긍정적인 효과 정도는 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는 그 제한적으로 예약받은 손님들을 100% 그 안내를 하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아서 그냥 쭉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전시품들을 직접 체험해야 되니까 직접적으로 하나하나 다 설명하고 경험하고 다음 그 전시물로 넘어갈 수 있게 하고 있는 방식의 아주 긴밀한 해설을 하고 있는 그런 과학관이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럼 관람객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방문자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관람객과 방문자는 같은 사람들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관람객은 방문자들 중에 일부이죠. 많은 과학관의 경우 방문자 중에 관람객이 제일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지만 전부 다는 아니라는 의미에서 오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그 특성에 맞게 응대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좀 세분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람을 위해서도 오지만 교육을 위해서도 또 관계자들이 업무를 위해서 벤치마킹을 위해서 심지어 공연이나 영화 같은 것들을 보기 위한 문화행사의 주최하는 기관으로서의 과학관에 오기도 하죠. 또 뭐 기자라든지 언론에 관련된 분들이 올 수도 있고 물론 자원봉사하러 오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오는지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응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특성들을 좀 잘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관람객은 그중에 제일 중요한 방문자이기도 할 테지만 이 관람객이라는 방문자도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 온 사람부터 10번, 20번 뭐 자주 온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또 그 친구나 가족 단위로 오는 경우 어린이, 학생, 성인, 어르신, 장애인, 비장애인, 내국인, 외국인, 학교, 유치원, 태권도 학원, 교회 나들이 다양한 형태로 방문을 하시죠. 그러니까 그 온 사람들의 목적에 따라서 응대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는 겁니다. 방문자들의 방문 특성에 따라서 다른 응대법이 필요하죠. 일반적으로는 상설 전시를 보러 오는 보통은 처음 오는 관람객도 있고 자주 와서 관심이 있었는데 새로운 특별전을 하니까 그걸 보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사실은 굳이 여기를 오려는 건 아니었는데 자녀들과 나들이를 하려고 하는데 주말에 어디를 갈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마침 우주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하고 오면 그게 이제 나들이 공간이 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과학관의 가장 중요한 경쟁 상대는 다른 과학관, 시립과학관이 아니라 저는 겨울왕국 같은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롯데월드 같은 놀이공원인 거죠. 주말에 어디를 갈까를 고민하다가 그 중에 한 개로 여기를 오는 거이지 이 과학관을 갈까 저 과학관을 갈까를 고민하다가 여기를 선택하는 건 아니라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뭐 걸을 때마다 소리가 나는 신발을 신고 오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물론 우리로서는 참 어려운 응대이긴 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그걸 잘 이제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냥 왔는데 그렇게 소리 나고 불이 번쩍번쩍하는 신발 신고 오니까 이런 걸 신고 오면 어떻게 해요라고 먼저 혼을 낼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를 이해하고 하지만 여기는 다른 관람객이 있으니까 이런 걸 지켜달라고 잘 설명을 먼저 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 방문자들이 있습니다. 이 방문자들의 특성은 어떤 것 같아요? 어떤 사람 같아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자, 하나씩 한번 볼까요? 이분이 설명을 하고 계시고요. 꽤 관심 있는 눈빛의 아이들이 있죠. 약간 관심도는 떨어지는 것 같아 보이고 죄송합니다. 관심이 많지 않으시죠? 아마도 아이들을 데리고 와야 되니까 운전을 해서 오긴 했고 들어가라길래 같이 표는 끊었지만 크게 관심은 없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예 정반대 쪽을 보는 아주 어린 아기도 있죠.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해설을 하면서 이런 다양한 관심도를 갖고 있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동시에 해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어디에 맞춰야 될지라는 건 아주 신중하게 잘 선택하셔야 되기도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톤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전시물의 특성마다 전시물마다의 어떤 체험도마다 관심도마다 어떤 분들에게 타겟을 해서 설명도 하고 경험할까라는 것들도 잘 선택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단체로 온 같은 또래의 아이들에게 같은 주제를 설명한다. 이럴 때는 오히려 훨씬 더 쉬울 수도 있을 거고 잘 목표를 타겟팅을 맞출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런 형태의 일반 관람객이 동시에 나타났을 때는 그 눈높이를 잘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학관 방문자들 중에 교육을 위해서 방문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특히 우리 우주학교에는 관람객도 많이 있지만 교육 때문에 오는 그 분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학관은 비형식 교육기관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비형식 교육기관의 반대말은 형식 교육기관이겠죠. 형식 교육기관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학교예요. 그러니까 정해진 커리큘럼에 같은 또래의 아이들이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공간에서 하는 학습을 형식 교육이라고 한다면 비형식 교육을 하는 과학관은 어느 나이의 사람들이든 언제든 와서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학습할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비형식 교육기관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학교보다 상대적으로 과학관의 강점이라는 건 이론 교육 중심이 아니라 체험, 실험, 실습 같은 형태의 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게 강점인 거고 그래서 과학관에서의 교육은 가급적 이론 중심보다는 경험 중심의 교육을 하는 게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교육을 하러 오는 사람들은 그냥 관람 때문에 오는 관람 방문객보다 훨씬 더 관심 집단, 더 많은 것들을 알고 미리 준비하고 이미 여러 번 온 사람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냥 쑥 둘러보고 가는 게 아니라 그 각각의 전시물이나 주제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을 요구하고 더 많은 질문을 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과학관에 대해서 세세히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그 관람객을 맞이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관람객은 여기에 처음 온 사람이라고 전제하고 응대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 문 여는지 모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가면 되는지 안 되는지, 사진을 찍으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일단 몰상식하다며 혼을 먼저 내는 게 아니라 처음 와서 모를 수 있으니까 이런 사유로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먼저 응대를 하고, 두 번, 세 번 같은 일을 반복하면 그때 제재를 하는 게 관람객들을 대하는 데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진에 있는 아이들을 예로 들자면 박물관 투어라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아이들인데요. 이런 교육생들 중에는 제가 세봤을 때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에 100번 넘게 오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세느냐? 교육 프로그램 수강자 리스트에서 확인해 보면 60과목을 넘는 수업을 다 들은 경우이고요. 기획 전시할 때마다 오고, 심지어 그런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그 당시에 관람료 1,000원 한 장 들고 와서 도서관에서 과학책을 보다 가는 아이도 봤어요. 지역과학관에 있어서는 사실은 여기가 특별한 전시를 보기 위한 목적만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 일종의 문화공간 역할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반복적으로 오는 사람들도 있고, 특히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런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럴 땐 그냥 아주 간단한 지식을 쉽게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한 칸 더 깊이에 있는 아주 재미있거나 아주 그 심화된 그런 이론들을 전달할 수도 있다. 상대방이 소화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구분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번까지 와본 사람 세봤다는 거죠. 이런 프로그램 할 때는 이제 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담당자가 아니라 행사에서 보조 인력으로도 해설사들이 많이 참여를 했는데,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에 제일 인기 있었던, 보통 한 5초에서 10초 만에 마감이 되던 1박 2일 캠프 프로그램입니다. 중앙홀에 공룡이 있는데 그 옆에서 텐트를 치고 자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 이렇게 해설사들이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제 그 전시장 해설 같은 걸 맡아서 운영하는 사례들도 있었던 거죠. 자, 이제 일하러 온 사람들을 맞이해 볼까요? 과학관을 새로 만들려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다른 잘 되어 있는 과학관을 방문하는 걸로 시작을 하겠죠. 그러니까 벤치마킹을 하러도 가고, 또 다른 뭐 관련된 업무가 있으면 업무 협의를 위해서도 많이 오고 가게 되죠. 최근에 우리 우주학교에 방문한 경우는 과천과학관에서 지금 우리 전시하고 있는 그 실생활 체험전을 위해서 그쪽 담당자가 방문을 하기도 했고요. 우리도 가서 이제 실물을 조사하기도 했고 하니까 그런 식의 업무상의 교류를 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죠. 박물관을 예를 들면 우리나라엔 1000개가 넘는 박물관이 있고요. 과학관은 이제 협회에 가입한 과학관 수가 대략 한 180여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방문을 하거나 아직 등록 안 됐지만 새로 과학관을 만들려는 사람들도 방문을 많이 하는 곳이 잘 지어져 있는 과학관일 수 있을 겁니다. 담당자가 오기도 하고, 담당자와 상급자가 같이 오기도 하고, 심지어 국공립과학관의 경우에는 만들려는 주체가 공무원들이니까 1, 2년마다 직급이나 이제 부서가 바뀌면 바뀐 사람이 또 오기도 하고, 같은 기관에서 몇 달 사이에 3번을 온 경우도 저는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혼자 오는 게 아니라 계약을 해서 과학관을 지으려는 공사 담당하는 업체랑 같이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우리랑 똑같은 과학관을 만들 게 아닌 거면, 사실 심지어 과학관이 아니라 박물관이나 다른 기관을 만들려는 거지만 참고하러 온 경우라면 우리의 컨텐츠 자체에 관심이 있어서 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컨텐츠 자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같은 전체적인 흐름을 전달하는 것까지 괜찮지만 그분들이 우주에 깊은 관심이 있어서 오는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내용도 내용대로 전달을 하겠지만 거기에 더해서 어떤 절차로 만들어졌는지, 얼마나 기간이 걸렸고 비용이 들었고 어떤 문제가 있었고 같은 식의 그런 내용들을 전달하는 게 더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왔냐를 잘 먼저 처음에 알아볼 필요가 있죠. 이게 이제 그 2004년도에 아시아에선 처음으로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렸던 세계 박물관 대회에 참가했던 전 세계 자연사 박물관 관장들의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영어로 설명을 해드려야 됐었죠. 그거에 맞춰서 했던 기획 전시인 새들의 집들이라는 전시의 경우엔 모든 전시 패널들을 다 한글과 영어를 병기해서 작업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국내외에서 벤치마킹이나 업무 협의로 오는 관계자들을 맞을 때는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해야 될 거고요. 또 뭐 뒤에 그 다른 케이스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경우에 사실은 장애인들이 오신다면 그 장애의 특성에 맞는 대비도 준비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런 것들도 좀 염두에 두고 맞이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전시 교류를 위해서 오는 경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과학관 전시라는 게 한 과학관 혼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기도 하고 또 잘 만든 전시를 우리 과학관만 쓰고 그냥 폐기해버리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공유할 수 있으면 더 시민들에게 좋은 일이기 때문에라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시품을 확보한다라는 건 자체적으로 자기 예산으로 만들 수도 있고 뭐 빌려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있는 걸 쓸 수도 있고 새로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테니까 그런 방법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전시를 준비한다. 그리고 그걸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럴 때에도 우리가 그냥 가지는 역량만으로 홍보하는 게 아니라 관련된 협회, 다른 관련된 그 과학관, 뭐 보도자료를 통해서 언론에 보내기, 요즘엔 SNS를 통해서 바이럴 마케팅을 하기 여러 가지들을 다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라도 여러 기관과의 교류라는 건 그러니까 우리 과학관을 운영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특히나 이런 그 비대면 사회에 여러분들은 만나고 있지만 영상을 통해서 만나는 분들에게도 전달해야 되는 그런 사회에서는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2017년도에 국립해양박물관에서 극지 탐사에 대한 특별전을 한다고 해서 그 알바트로스라든지 상어 같은 박제가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드리느라 꺼내놨던 그런 사진입니다. 업무 협의들 중에 이제 보도에 대한 거를 생각해 보면 과학관 전시라는 건 그대로 있을 수 있지만 사회가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기게 되는데 그런 이슈들이 마침 우리 과학관의 컨텐츠하고 연결되어 있을 때 혹은 뭐 환경에 대해서라든지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 있을 때 거기에 맞는 이슈를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기관이 과학관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 경험을 보면 뭐 그 지진, 해일, 쓰나미 같은 식의 자연재해가 생겼을 때라거나 백두산이 폭발할 때, 명왕성의 새로운 모습을 보았을 때, 뭐 새로운 공룡이 발견됐는데 그런 거에 대한 해설이 필요할 때 이런 식의 우리 컨텐츠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가 생겼을 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잘 설명해주고 활용하느냐라는 것도 운영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이제 그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의 어린이 도슨트라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을 모집을 선발을 해서 이 아이들이 어린이 관람객들에게 설명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을 했었는데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보시다시피 어린이 신문부터 각종 매체, 다른 과학관, 박물관 관계자들까지 벤치마킹을 하러 많이 왔던 그런 그 사업이었으니까 이런 것들이 보도가 많이 됐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방송까지 찍고 있으니까 제 자랑을 잠깐 하자면 2011년에 그 쓰나미와 그 원자력 사고 뭐 여러 가지 지진 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3월이었죠. 그래서 YTN 그 사이언스 TV라는 과학 채널에서 이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그때 했던 게 이제 그 살아있는 지구라고 해서 2부작으로 지구의 탄생과 지질 현상에 대한 방송을 했어요. 그때 이제 배경으로 박물관에서 촬영을 했었고 단독 MC로 2시간짜리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타이밍이 잘 맞으면 이런 형태로 해서 우리 과학관을 소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런닝맨이란 프로그램, SBS 제일 유명한 예능 프로그램이잖아요. 거기에도 박물관을 소재로 막 뛰어다니면서 뛰어다니면 안 되는데 뛰어다니면서 월요일에 찍었어요. 휴관일 날 그 프로그램을 했었고요. 이 경우엔 거의 한 반년 후까지도 입장하는 관람객들이 여기가 빅뱅이 왔던 데야 라면서 들어오는 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매스미디어, 대중매체에 소개되는 건 과학관을 알리는데 굉장히 힘이 되는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그 과학관 방문자의 행동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죠. 관람객은
처음 사진에서 보여드렸다시피 다양한 사람들이 동시에 오게 되죠. 뭐 개인 관람객은 더더욱 그렇고 단체 관람객은 또 단체에 대한 특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입장에 맞게 잘 응대를 해야 되는데 좀 민감한 부분이어서 잘 챙겨야 될 경우가 뭐가 있냐면 학습지에서 왔을 때, 그러니까 체험형 사설교육단체 빨간펜 같은 경우에 오게 되면 소규모의 인력을 모집해서 이제 선생님이 인솔에 와서 수업도 하고 관람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단체로 운영하는 자신의 목적 때문에 그걸 그 시간에 꼭 해야 되는 그 그룹들의 경우에 자체 해설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랑 충돌하는 경우가 자주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 그걸 슬기롭게 잘 서로 조정하는 일들이 다른 관람객들을 위해서라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과학관의 관람은 기본적으로 보행 관람이죠. 그래서 그 영어로 뮤지엄 퍼티그, 그러니까 박물관 피로도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걸어다니면서 봐야 되니까 체력의 한계라든지 뭐 장애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힘들 수 있는 게 과학관의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오신 어르신들을 해설할 때의 사진을 같이 붙여놨는데요. 그래서 이런 관람객의 특성에 맞춰서 우리가 응대를 해야 된다라는 걸 다시 강조하고 싶고요. 이렇게 바닥에 앉거나 심지어 엎드려서 수업하는 경우도 왕왕 볼 수 있었는데 이런 분들이 다른 관람객들의 관람을 방해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안내도 하고 현장에서도 잘 조정을 해두지 않으면 모두가 불편하거나 아주 시끄러운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치원에서 단체 견학을 오는 경우에도 잘 응대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제가 느끼기엔 가장 그래도 응대하기에 유리한, 오히려 개인적으로 온 가족들보다는 훨씬 더 인솔하는데 잘 따라주시는 그런 관람객들이 아닌가 싶어서 이런 경우도 거기에 맞게 잘 교사들에게, 인솔 책임자들에게 사전 교육을 하는 것들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 사진도 넣어봤습니다. 자, 관람객은 처음 오는 사람이다 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언제 개관하는지, 언제 끝나는지 모르고 오는 경우 많고요. 제 경험에 월요일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동안에 보면 월요일마다 관람하러 온 분들 많아요. 그래서 여기 왜 안 열었냐고 항의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제가 경험해 봤거든요. 끊임없이 오세요. 그러니까 왜 모르고 왔냐라고 화낼 일이 아니라 그게 방문객들의 특성이라면 거기에 맞게 잘 대처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심지어 그런데 거꾸로 자주 오는 사람들은 화분 옮겨놓은 것도 기억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호구조사를 잘해야 되는 거죠. 처음 오셨나요? 교육 때문에 여러 번 오신 분 같은데요? 아니면 어떤 걸 더 좋아하시나요? 어떤 게 관심 있어서 오셨나요? 이런 것들을 잘 물어서 거기에 맞는 특성들을 맞춰서 응대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의 특징, 아까 보행관람이라고도 했는데 관람객은 연구하러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이 관람객들은 호기심은 있지만 끈기는 보통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전시물이어서 그 전시물을 놓고 10분, 20분 막 설명해 줄 얘기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수용자들은, 관람객들은 다 수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먼저 전달하는 게 관람객들의 피로를 줄일 수 있는 거고, 더 관심 있는 관람객들은 해설이 끝나고 다시 가서 보십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최소한의 꼭 필요한 것들을 먼저 전달하자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관람객은 보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죠. 일반적인 박물관에서라면 그냥 관람만 보기만 하겠지만 과학관에서의 전시물은 체험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체험형 과학 전시물이 망가져 있으면 관람객들도 망가지기 시작하죠. 터치를 하는데 작동을 안 하면 그때부터 두드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잘 유지보수해서 관람객들이 문제없이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또 하나 현재 작동이 되지 않으면 이런 이유로 작동되지 않으니까 다른 것들을 이용해달라고 잘 안내하는 것도 그거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런 안내문 없이 그냥 전시물인데 작동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내가 작동이 미숙한 건지 고장나 있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럼 계속 시도하는 거고, 시도하다 보면 열받잖아요. 두드린다고요.
그래서 그런 걸 뭐 점검 중이거나 고장 수리 중이거나 이런 그 이유를 잘 붙여서 작동하지 않으면 그걸 그대로 소개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일 먼저 응대를 할 때 저는 언제까지 머무를 건지를 제일 먼저 묻거든요. 그 시간에 맞추어서 그 안내를 해야 되기도 하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입구에 있는 그 지구의 기원,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동안에도 그 영상물이 얼마나 소요되는 영상인지를 알고 보면 그거를 이제 마음속으로 대비를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뭐 3분, 4분짜리면 요거 보고 들어가야지가 될 수 있는데 알고 보니 20분짜리야. 근데 난 여기서 30분밖에 머무를 수 없는 거지. 그렇게 되면 이걸 스킵하는 게 더 낫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영상 같은 경우에도 상영 시간 아니면 작동하는 체험물의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같은 것들을 미리 얘기를 하고 경험하게 하면 이제 마음속으로 대비를 할 수 있는 거죠.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의 경우에 첫 번째 전시가 지구의 탄생인데 3분 정도짜리는 입체 영화거든요. 근데 우린 입체 영화 그럼 아바타 생각하잖아. 막 스토리가 흥미진진하게 쭉 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3분 만에 끝난 거야. 막 화를 내. 이게 다야. 그런데 지구의 탄생은 지구의 탄생 과정을 실물로 못 보여주니까 영상으로 소개하는 전시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영화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최대한 압축해서 핵심적인 걸 보여주느라 3분짜리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걸 보시겠습니다 하면 그건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는데 안 그러고 입체 영화라고 그러면 막 다들 아바타를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먼저 이게 어떤 영상물이고 얼마나 소요된다 이런 걸 알려주는 게 경험하는 사람이 심리적인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생은 적극적 참여자죠. 억지로 끌려와서 수업 듣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최소한 그 교육생이 선택한 것들을 듣잖아요. 그리고 보통은 아무것도 해본 적 없는데 교육만 먼저 받으러 오는 경우는 많지 않으니까 관람을 해서 여기가 내 관심, 호기심에 해당되는 곳이라는 걸 느끼면 교육을 받기도 하죠. 그러니까 적극적인 관람객일 수밖에 없고요. 문제는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거를 했는데 보통은 이제 정부라든지 이런 곳 지원 사업을 할 경우에 무료 프로그램들 많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마인드가 좀 달라져요. 돈을 내지 않고 들어오면 돈을 내지 않는 만큼을 얻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사소한 자기의 다른 개인적 일이 생겨도 노쇼하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유 있게 좀 뭐라 그러지? 예비 교육생을 섭외한다든지 이런 식의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번거롭고 쉽지 않은 일이지만 무료 프로그램이어도 접수할 때 일단은 접수비를 받고 교육 프로그램이 끝난 다음에 뭐 일정 퍼센트 이상을 다 참여하면 그때 환급하는 정도가 아마 우리나라 교육생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곤 있습니다. 운영하기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말이죠. 방문 목적이 뚜렷한 경우에 이럴 때는 뭐 업무 관계자들이 그럴 경우인데요. 이때는 매우 구체적인 본인의 요구사항들을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거기에 맞는 걸 줄 수 있죠. 주로 이런 경우에는 데이터, 보고하기 위해서라도 자료 이런 거 많이 원하잖아요. 그리고 몇 명이 오는지, 구체적으로 뭘 알고 싶어서 오는 건지, 얼마나 머무는지 이런 경우들을 잘 파악해서 응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서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은 한정적이고 물어볼 수 있는 게 한정적이라면 AS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죠. 사실 이거는 업무 관계자가 와서 방문한 동안에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먼저 관계를 잘 맺고 돌아가서라도 업무를 하다가 필요한 질문이 생겼을 때 다시 물을 수 있으니까 그런 AS를 잘해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도, 방송, 뭐 특히나 방송 같은 경우에 그렇게 방문하신 분들은 설거지를 잘해줘야 돼요. 방송 화면을 위해서라면 요 프레임 안에 내가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없애고 싶어 한다고요. 의자를 치울 수도 있고 심지어 우리 전시물들이나 안내문 같은 것들 치우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협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치울 수 있지만 또 그런 촬영 스태프들이 치우게 할 수 있지만 그리고 나서 촬영 끝나고 도망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끝나고 원래 자리로 복귀하는 걸 먼저 잘 주지시켜서 협조를 시작하는 게 좋고 그럴 수 있는 팁으로 온 사람들은 처음 보니까 뭐가 원래 어디 있었는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촬영 현장을 먼저 사진으로 찍어두고 원래 이런 상태였다. 그러니까 그 진행을 위해서 이런저렇게 변화를 다 하시더라도 끝난 다음에 그 모습으로 돌려놓고 가시라 라는 식으로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사진 같은 것들을 활용하시면 더 좋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난번 저희 조례할 때도 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상대가 내가 말하는 걸 똑같이 이해하기 위해선 그걸 위한 그 객관적인 자료로서의 사진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게 서로가 그 의사소통을 잘못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시장에 어떤 시설이 지금 이상이 생겼다라든가 여기에 뭔가 뭐 파손이 됐다라든가 이런 말을 할 때 그게 뭔지를 말로 설명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럴 때 그 상황을 찍은 사진을 공유를 하면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전달하면 정확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사진 같은 식의 자료들을 활용하면 좋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건 사고를 내는 보도만 아니라면 매스미디어에 소개되는 건 우리 박물관이나 과학관 홍보하는데 매우 중요하고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일들에는 사실 기본적으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건 사고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자는 항상 녹음한다. 늘 생각해 두세요. 그게 전화로 뭔가 문의를 하러 전화를 걸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맨몸으로 와서 대화하는 동안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카메라가 켜져 있는 경우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응대를 하셔야 돼요. 그런 걸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관람객과의 소통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실제로 우리가 응대할 거냐에 대해 생각을 해보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람객과의 중요한 접점이고 의미 있는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어서 과학관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며, 그래서 우리 과학관의 임무, 미션에 대해서 인식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은 우리 시설의, 우리 과학관의 미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세요? 다들 머릿속에 있으신가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사진을 다시 보여드리는 거고, 뭐 명문화되어 있는 거라고 딱히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노원우주학교 홈페이지에는 우리 우주학교의 목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저희가 좀 더 서로 토의를 하고 이걸 좀 더 구체화할 필요도 있어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노원우주학교는 이 세상 모든 것이 어떻게 해서 오늘날과 같이 되었으며 우리는 어디에 위치해 있고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를 생각하는 곳이 노원우주학교이고, 그걸 위해서 우주, 지구, 생명, 인류의 진화에 대한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곳이 우주학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우리는 방문자들을 응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걸 띄워놓은 것이고요. 다른 기관에서 오시거나 보시는 분들도 우리 기관은 왜 만들었고 누굴 위해서 봉사하는 곳이고 그걸 위해서 어떤 걸 하고 있는 곳인가 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응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고객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설립 주체에 따라서는 민원인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공공기관에 오신 분들은.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응대해야 되는지도 다를 수 있는 거고요. 달리 생각하면 과학해설사는 과학관의 홍보대사이기도 하죠. 좋은 인상을 맺었을 때는 좋은 입소문이 날 것이고, 나쁜 경험을 하게 했을 때는 다시는 거기 가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너희도 가지 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활동했는지에 대한 객관적 결과는 노원우주학교와 해설사를 합쳐가지고 검색해 보시면 거기 설명 들었더니 너무 재밌었다부터 얘기 들어보니까 다 틀린 거던데 까지 나올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들을 때때로 가져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과학해설사는 해설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식을 전달하는 건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내가 너무 이게 재밌어서 내가 해설을 맡은 거야. 모든 걸 난 다 알고 있고 다 전달하고 싶어 라고 생각해서 A부터 Z까지를 모두 다 얘기해 주는 건 관람객들의 감상의 기회를 오히려 뺏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여기는 우주의 탄생 과정을 이렇게 표현한 곳이고 이런 일들 있었습니다 정도를 간단히 먼저 소개를 해주고, 나머지 내용은 자세한 설명은 보고 직접 즐기실 수 있도록 해두는 게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감상의 기회를 뺏지도 말고
내가 너무 좋고 재미있는 거기 때문에 다 전달한다는 의미에서의 과학적 지식을 자랑하는 것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 누군가가 질문했을 때 그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압박은 어떤 질문이든 다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의 옛날에 봤던 책, 옛날에 뉴스에서 본 거, 이런 것들과 상상이 막 조합을 이루어서 굉장히 엉뚱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를 때는 정확히 모른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설사가 됐건 뭐 큐레이터가 됐건 관장이 됐건 그 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합쳐서 과학관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모르는 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나중에 다시 제가 조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나중에 어떻게 알아? 난 다시 안 올 건데. 홈페이지에 게시판에 올릴 수도 있는 거고요. 연락처를 받아서 뭐 이메일로 회신을 해드릴 수 있죠. 방법은 있으니까 일단 내가 지금 모르면 먼저 모른다고 해야 돼요. 안 그러고 어떻게든 답을 하고 싶으니까 막 이것저것 갖다 붙여가지고 설명하다 보면 틀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저는 책도 믿지 말라고 해요. 예를 들면 지구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뒤쪽에 물어봐요. 지구 나이 몇 살인지 아세요? 46억 살이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지구 나이 배울 때 45억 살이었어요. 1억 년간 배운 게 아니죠. 연구 결과 좀 더 정확한 숫자를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전 지금도 그 교과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 책을 가지고 배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 책 믿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특히나 아이들 책의 경우에는 아이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좀 뭐랄까 그 논리적인 비약을 하더라도 간단히 설명하는 경우 많잖아요. 아이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럴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학습을 해서 설명할 때에는 그런 책들만으로 학습해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교양과학 수준 이상의 책들을 통해서 충분한 지식은 습득하고 그걸 해설하는 방법으로서의 아이들에게 설명하듯이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인 거죠. 그래서 저는 책도 믿지 말고, 인터넷은 당연하죠. 책도 믿지 말고 옛날 책, 아이들 책 믿지 말라고 하고요. 그래서 엄격하게 표현하면 최소한 대중과학 서적 2권 이상의 신간, 너무 오래되지 않은 책들이 있는 것들을 활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되게 어렵죠.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저는 그걸 그 연구원, 큐레이터, 뭐 관련 전공자들을 괴롭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어보면 다 답해 주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그 지문에 답을 해줄 수 있는 자료가 어떤 건지는 알려줄 수 있겠죠. 그걸 스스로 학습하고 공부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답이라고 생각하는 걸로 이 질문의 답은 이런 거 아닌가요? 그거에 대한 OX는 해줄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냥 그 입만 쳐다보고 답을 다 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걸 공부하면 될까요까지는 알아낸 다음에 그걸 통해서 꾸준히 학습하고 피드백을 받으시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특히나 이제 그 관련되는 게 핫 이슈에 대해서 관련돼서 미리 공부를 하시라. 뭐 혜성이 날아왔다든지 아니면 뭐 금성에서 생명의 흔적이 나왔다든지 이런 식의 최근에 나온 뉴스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가 그게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기사들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학습을 한 다음에 질문에 답을 할 수도 있고, 일반적 해설이지만 이 포인트에서 이런 게 의미가 있어요 라면서 설명을 더 해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신문 기사도 그냥 믿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과학 기사를 쓰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과학 전공자가 아니거든요. 엉뚱한 용어로 번역하는 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기사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기사들을 잘 조합을 해서 충분히 많은 양의 기사를 쓴 경우를 특히 이제 참고해서 해설을 하시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제가 경험한 경우에는 해설을 하는데 그 내용하고 아이들이 자기 배우는 교과서랑 다른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공공과학관에서 해설하는 분들의 말을 더 믿는 경우도 저는 봤어요. 그만큼 신뢰도가 높아야 하고 그만큼의 무게를 책임질 수 있는 것들을 말씀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해설사는 해설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자이기보다는 해설사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분야에 아주 깊이 알고 있는 전문가들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잘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꾸로 그거에 대해서 너무 깊게 전달하느라 듣는 사람은 다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분야의 전공자이지만 다른 인접한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염두에 두셔야 되고, 너무 많은 것을 알고 너무 많이 전달하려고 하지 않는 것들은 주의하셔야 되는데, 항상 그러냐? 늘 짧게만 전달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은 거죠. 전체, 아까 보셨던 다양한 사람들 사진처럼 전체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쉬운 얘기, 핵심적인 걸 먼저 주지만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죠. 그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는 더 깊은 거, 더 다른 것들을 요구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더 그 재미있고 깊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질문을 끝없이 쏟아내는 아이들도 있죠. 그럼 그걸 거기서 다 해줘야 되느냐? 다른 사람들은 심심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전체를 위한 해설을 한두 개 질문을 받은 다음에 다 소화하고, 너는 끝나고 남아. 더 얘기해 줄게. 라고 해서 별도로 이제 추가로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현장에서 그런 건 경험을 통해서 잘 안배하셔야 모두를 위한 전체적인 해설과 관심이 깊은 우리 열성 고객을 위한 깊이 있는 해설을 서로 병행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설하는 케이스를 예를 들어 볼게요. 서대문의 경우에 있는 2층에 전시된 코끼리인데요. 아시아 코끼리이고 아프리카 코끼리에 비해서 귀가 더 작은 게 특징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확 와닿을까요? 아니면 예전에 그 동물원에서 탈출한 코끼리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걔 아들이에요. 기억이 나겠죠. 동물원에서 살았던 야생이 아닌 동물원 코끼리니까 코코란 이름도 있고요. 2002년에 죽었어요. 그것도 6살 반, 7살 때 죽었어요. 심장병으로. 그러니까 얘의 일생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다 해주고 집에 갈 때 오늘 본 전시가 뭐가 제일 기억에 나요? 라고 물으면 코코라고 대답을 해요. 아시아 코끼리라고 말하지 않고요. 스토리텔링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이야기들을 풀어가는 방식으로 전달을 하면 관람객들이 더 인상에 남을 수 있다. 우리가 과학관 방문한 30분, 1시간, 2시간 통해서 우주에 대한 걸 모두 다 전달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주에 대한 호기심을 올리는 게 우리의 역할이죠. 그러기 위한 포인트를 짚어주고 왜 이런 걸 연구하는지 같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고, 호기심 가질 만한 것들을 하나씩 짚어주기 정도까지가 우리의 기본적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여러분들이 매우 수동적으로 이 얘기를 듣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과학관에는 작동하는 전시물들이 많은데, 해설을 한답시고 이걸 내가 누르면서 보여주면 관람객들은 끝까지 그냥 눈으로만 보고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작동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작동법을 알려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왔으면 그냥 혼자 작동하면 되는데 여러 명이 오면 어떡하죠? 누구한테 우선권을 줘야 될까요? 가장 관심을 보이는 아이, 가장 관심을 안 보이는 아이, 누굴까요? 안 보이는 아이가 정답일 수도 있어요. 경험하게 함으로써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니까 좀 더 주도적으로 관람과 해설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거꾸로 경쟁 상태에서 관심을 보이는 아이에게 경험을 하게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너도 나도 더 관심을 보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할 수도 있죠. 둘 다 가능하고 상황에 따라서 경험에 의해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이기도 한데요. 과학관 관계자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고 대전에 있는 한밭수목원에 이제 그 관람을 하러 갔던 때의 사진입니다. 수목원이니까 아주 많은 살아있는 식물들을 볼 수 있었고, 해설사 선생님께서 거기 있는 식물들을 잘 소개를 해주셨어요. 근데 식물이라는 건 생애 주기가 있으니까 어떤 땐 꽃을 피우기도 하고 열매를 맺기도 하고 다 없을 수도 있죠. 우리가 가는 건 한순간이니까 그때 꽃을, 열매를 못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가방, 보이나? 가방에서 열매나 씨앗 같은 것들을 꺼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식물은 전체가 이런데 아직 뭐 꽃이나 열매는 피지 않았으니까 보여준다면서 꺼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브제,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가지고 설명하는 게 관람을 하는 사람들에겐 굉장히 더 가깝고 이해하기 쉽고 친근하고 기억에 더 남는 전시일 수 있는 거죠. 실제 전시물은 보통은 손대지 못하거나 망가지지 않게 제한적 경험밖에 할 수 없다면, 그렇지 않은 물건들을 활용해서 전시 해설을 하게 되면 관람객들이 훨씬 더 기억에 남고 즐거운 경험으로 가질 수 있기 때문에라도, 이런 가급적이면 직접적인 이런 나무나 열매일 수도 있고 사진, 그림, 보도된 것들,
어떤 형태로건 좋으니까 영상도 좋고요. 이런 식의 전시된 것 이외에 그걸 보충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활용하는 게 더 이해도를 높이기도 하고 흥미도를 높이기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 중에 이제 요즘의 대세는 스마트한 기기들이죠. 이런 걸 이용해서 좀 더 많은 내용을 전달할 수도 있고 영상을 전달할 수도 있고 증강현실이 될 수도 있고 뭐 나중에 그걸 기록에 남겨서 집에 가서 복습할 수도 있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염두에 둘 수 있다. 관람객들과의 소통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건 우리는 안전요원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나는 해설사니까 그 내용만 해설하면 될 수 없죠. 안내를 시작하면은 인사와 끝나는 인사까지의 기간 동안은 내 책임인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안전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죠. 길을 잃지 않게 잘 인솔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경험할 때, 체험할 때도 다치지 않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 특히나 다른 관람객과의 통행에도 방해를 주지 않아야 되고 중간에 화장실을 가거나 뭐 다른 편의시설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을 테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이드하는 게 해설사들의 역할이기도 하다라고 봤으면 좋겠고 아까 말한 그 학습지와는 충돌하지 않게 잘 조정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이 나쁜 사례죠.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2층 올라가는 램프 부분입니다. 꽤 좁은 곳인데 하필 저기에 커다란 고래가 전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명을 해야 되니까 멈추게 되죠. 관람객이 뭐 서너 명이면 상관없는데 보시다시피 한 20-30명 이상 있죠? 그러니까 통로를 다 막아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른 관람객들은 그 해설 듣는 게 아닌데 못 지나가니까 방해가 되겠죠. 해설을 시작할 때 먼저 공간을 확보하고 다른 관람객이 지나갈 수 있게 한 다음에 설명을 시작하시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공간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사실 장애인 차별금지법 때문에라도 관람객들이 가진 장애에 맞추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학관을 잘 경험하실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게 필요하니까 뭐 수어를 내가 배워서 전달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이건 이제 그 서울시에서 펀딩을 받아서 했던 사업이었는데 수화로 통역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주요 전시물마다 배치하는 식의 사업을 했었거든요.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촉각 체험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죠. 근데 보통 이제 시각장애인이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옆에 안내하시는 분이 같이 오니까 어떤 건지에 대해서 말로 설명하는 것들은 보통 그런 그 동행하신 분들이 해드리고는 있지만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가능한 경우는 좀 챙기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시각장애인들도 우리에게 어떤 걸 경험하게 하실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좀 장기적으로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제일. 이 그림에 보시면 이 공룡은 꼭 그 손잡이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등에 있는 게 타고 올라가기 좋겠죠. 자주 그렇게 하거든요. 가끔 꼬리도 부러뜨리고. 뒤에 있는 건 완전 미끄럼틀 아니에요? 누가 만들었는지. 제가 만들었어요. 저 뒤에 있는 아이는 그 언덕 위에 있으니까 손이 안 탈 것 같죠? 겨울에 눈을 뭉쳐서 던져요. 입에 맞춘다고. 이빨이 많이 부러져요. 어떤 행동할지 모른다고요. 여긴 이제 건물 내에 있는 테라스 같은 공간인데 여기서 뭉친 눈을 밖으로 던지는 아이도 있어요. 어떤 행동할지 모른단 말이죠. 뭐 일부러 악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장난으로 호기심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요소들을 잘 파악해서 관람객, 시설, 다른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들도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안전 문제도 잘 챙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생들에게는 우리는 교육자이죠. 물론 우리는 전문 교사들도 계시고 교사는 아니지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활동가들도 계시잖아요. 우리는 교사다, 교육자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오면 얼마나 머물 건지 호구조사도 한다지만 몇 학년인지 뭘 어디까지 배웠는지 뭐가 관심 있는지도 알아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교육생들의 경우엔 그 학년에 맞는 눈높이의 안내가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하고 아직 안 배운 거면 좀 더 쉽게 배운 거면 좀 더 깊게 잘 맞춰서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나이가 많으신 해설사, 교사들의 경우에
친근하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아이들에게 반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매우 유의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원칙적으로 모든 그 내방객들에게는 존댓말을 하되 뭐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떤 질문에 답을 하면서 개별적인 아이들에게 좀 편하게 제한적으로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원칙적으로는 모두에게 존대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제 자랑이에요. 어디 가서 교육하든 잘 써먹는데요. 교과서입니다. 근데 저게 10년 전의 저입니다. 저희 이제 둘째 아이가 지금 대학교 2학년인데 그 아이 4학년 2학기 과학교과서예요. 제가 주인공이 아니고 저 뒤에 있는 공룡이 화석단원의 첫 페이지에 나오는 주인공이죠. 공룡만 나오면 심심하니까 배경으로 이제 해설하는 척하고 써 있는데요. 원래 그 큐레이터는 해설은 보통 안 해요. 관계자들에게만 하고 관람객들에게는 해설사 선생님들이 하시니까 연출되어 있는 화면이고요. 저 아이들도 수첩은 들고 있지만 어떤 것도 쓰고 있진 않아요. 이거는 이제 전시장에서의 현장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해설사들의 모습입니다. 이것도 펀딩을 받아서 소금을 가지고 이제 입욕제 만드는 그런 체험을 전시 현장에서 했고, 왜 굳이 소금이냐? 소금도 광물이기 때문에 광물 전시장에서 한 거예요. 연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고, 업무 관계자와의 소통, 벤치마킹을 하러 온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건 자료죠. 말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과물을 정리해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해야 되고, 뭐 활동에 대해서는 연보, 그리고 건립이나 운영에 대해서는 예산서 같은 것들을 챙겨두면 더 좋죠. 다 설명해 줄 수 없을 때는 홈페이지에 있는 걸 활용하라고 할 수도 있고, 특히나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사진으로 보여주는 거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AS를 하기 위해선 사후에도 이메일 같은 것들을 통해서 활용하실 수 있죠. 업무 관계자는 이런데 보도, 방송을 통해서 방문하는 경우에는 조금 공통적인 것도 많지만 좀 다를 필요가 있어요. 사전에 구체적으로 뭘 찍기 위해서 뭘 듣기 위해서 오느냐를 먼저 정확히 아는 게 우리가 대비하는데,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마찬가지 내용도 다 있지만 가능하면 보도나 방영되기 전에 내용을 먼저 검토할 수 있으면 큰 도움이 되죠. 우린 이런 의도로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잘못 전달되거나 용어가 틀리거나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뭐 방송이나 그 기사가 나가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 전에 빨리 만들어서 내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 여유가 있는 경우여서 우리가 먼저 검토해보고 피드백을 해줄 수 있으면 틀림없는 내용들이 전달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가능하면 사전 검토를 하면 좋겠고, 그거와 별개로 항상 보도 결과를 확보하는 건 중요해요. 신문 기사면 스크랩을 해야 되고, 방송이면 요즘에 따로 그 부분만 클립으로 만들어서 많이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기사, 사진, 영상 같은 것들을 확보하는 게 홍보 결과로도 좋고, 이 결과들이 잘 쌓이면 우리의 활동에 대해서도 잘 정리할 수 있으니까 잘 확보하시면 좋겠고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활용하는 데 팁을 또 하나 생각해 보면, 보도자료를 내는 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데 게재하는 건 우리 마음대로는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체험전을 했더니 이제 뭐 지역 케이블에서도 방송을 했고 신문에서도 게재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매체의 담당자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 같은 것들은 쉽게 확보할 수 있죠. 그분들은 최소한 우리의 관심을 보인 곳들이잖아요. 그럼 그거를 리스트를 계속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그게 메일링 리스트가 돼서 우리가 보도자를 만들면 자연스럽게 그분들에겐 계속 뿌리면 더 게재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하기 전에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에서 어떻게 도슨트를 모집하고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사례를 보여드리고, 우리가 해설사, 강사들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것들에 뭐 참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간단히 준비를 해봤고요. 도슨트가 자원봉사라고 그랬으니까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교육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상은 자연사에 관심이 있고 설명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집하고 있고, 그냥 간단한 교육하고 내보내는 게 아니라 10주간 2시간짜리 수업을 10번 해서 그 수업을 다 듣고 나서 테스트에 통과를 하면
수습기관과 예비활동 절차를 거쳐서 뭐랄까 그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처음 모집해서 우리 임명장을 주는 데까지 1년이 걸려요. 그 중에 계속 체크를 하죠. 그렇게 하고 드리는 건 아주 적은 비용의 활동비와 연간 회원의 자격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무료 입장할 수 있고, 이분들은 돈 받으러 온 게 아니라 그 자연사에 관심이 있어서 온 분들이니까 제일 큰 혜택은 이분들만을 위한 심화교육을 따로 전문가들을 모셔서 해드리는 것들이 있고, 1년에 한 번 멀리에 있는 관련된 시설이나 자연 경관을 보러 가는 형태의 워크숍을 하고, 이제는 1000권이 넘었을 거예요. 몇천 권 정도 되는 자연사 관련된 전문 도서들이 있는 도서관에서 도서를 빌리실 수도 있고, 자원봉사는 거기까지이지만 박물관에서 하는 활동들 중에 강사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에서는 유료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정도의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커리큘럼은 이렇고요. 기본적인 박물관 소개하고 소양 교육하는 것부터 각 분류 그룹별로 생물, 동물, 식물, 지구, 곤충, 화석, 표본 제작법, 천연기념물, 실습 이런 것들을 다 거치고 필기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시장에서 직접 해설하는 걸 듣고 그 현장 실기 테스트를 하고 통과하면 기존 활동하는 해설사들의 설명을 4회 듣고 질문에 답을 하고, 그리고 나서 8개월간 예비 도슨트로 활동을 하며 견습이라고 써놓고 활동을 하면서 성실히 활동하는지와 그동안의 심화교육 같은 거를 다 빠짐없이 이수하는지를 검토해서 그런 게 통과가 되면 다음에 이제 도슨트 증을 발급하는 거죠. 아마 우리나라에서 손꼽힐 정도로 까다로운 방식의 절차로 모집을 하고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퇴사율이랄까 중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2004년부터 지금까지 활동하시는 분들도 몇 분 남아 계세요.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잘 설명하실 수 있는 분들이죠. 2004년에 1기를 모았고 2019년에 12기가 활동하고 있고, 2020년에는 정원이 넘쳤기 때문에 모집은 하지 않았었어요. 35명이어서 한 달을 이제 오전 오후 그 다음에 주말엔 한 번 더 해설하는 시간을 넣어서 그걸 다 채울 수 있도록 시간을 안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심화 교육을 하고 현장 교육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이런 식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슨트 활동 수칙을 보여드릴게요. 자원봉사의 경우니까 다 해당되진 않지만 활동 시간을 준수해야 된다. 그리고 1년간의 활동 실적에 의해서 도슨트증은 갱신된다. 한 번 받았다고 계속하는 게 아니라 매번 1년 내내의 활동을 가지고 심사를 통해서 재승인된다. 그리고 일정 기간 활동을 못하는 경우에는 도슨트증을 반납하고 다시 재개할 때 테스트를 거쳐서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11번을 강조하기 위해서 굳이 이걸 제가 가져온 건데요. 봉사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써 있어요. 꼭 그래야 될까요? 내가 우리 과학관에서 활동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어. 너무 좋은 일이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거죠. 널리 알려야 되지 않겠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누가 봐도 좋은 일이고 선의료한 일인데 그걸 알리는 게 시기에 문제가 있던지 절차에 문제가 있던지 하면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선의료한 일이지만 아직 결제를 받지 않고 한 일이라던가 그런 형태의 상황이어서 지금 알리는 거는 아무리 좋은 내용이어도 왜 이렇게 한 거야라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참여하고 있는 주체가 내가 여기에 직원인지부터 봉사활동을 하는 건지 파견을 받아 왔는지 같은 식의 상태에 따라서 알 수 있는 정보의 깊이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일이니까 많은 사람에게 알려야지라고 열심히 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린단 말이지. 근데 그게 지금 알리기엔 너무 이른 거였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니까 알리고 싶다이면 먼저 과학관에 있는 그 관계자들, 담당자들에게 이런 좋은 거니까 나도 이거 많이 알려드릴게요 라고 해서 오케이, 그럼 가는 건 좋지만 그러지 않고 임의로 특히나 이런 얘기들을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건 매우 유의하셔야 된다. 선의로 하는
그 공유이지만 그게 항상 좋은 결과를 낳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유의하시면 했어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제 수업은 이걸로 마치고요.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없으면 못 나갑니다. 아무거나 한번 해보세요. 경험했던 것들도 있잖아요. 이런 문제 있을 땐 어떻게 할까요? 보도 방송 관련해서 많이 경험하시는 것 때문에 강조하셨던 것 같은데 좋은 사례나 나쁜 사례 같은 거 있으면은 소개해 주시고 어떻게 대처했었는지 아니면은 다음에 좀 더 보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개관 초기에는 어린이 도슨트 기사 아까 이제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그게 실린 게 그 후에 파급 효과로 국립과천과학관 등등의 수많은 과학관의 벤치마킹 사례로 소개되고 여러 번 테스트 운영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청 산하에 있는 국립고궁박물관을 포함한 모든 시설에서 어린이 도슨트를 운영하라는 지침이 내려갔죠. 그래서 시민들에게 아이들이 설명하는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선도하는데 그런 신문 그 게재가 큰 도움이 됐었고 그거랑 별개로 그 기자는 자신의 기사를 내야 될 거리가 없을 때에는 늘 연락을 해왔어요. 뭐 없느냐? 그럼 과학관 항상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천문 행사를 한다, 뭐 체험 프로그램을 한다, 공연을 한다 이런 것들 알려드리면 그런 것들이 꽤 자주 소개가 되는 식으로 선순환을 이룰 수 있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메일링 리스트에 우리 편 이제 기자 명단이 계속 추가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고 부정적인 사례라고 하면 저희 예전에 박물관에서 있었던 뭐 사고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정확한 팩트 체크를 하지 않고 먼저 쭉 날려버린 거예요. 자세히 알아보면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인명사고가 아니라 오작동에 의해서 생긴 사고였고 그 결과에 그 치명도랄까 문제가 아주 크진 않았는데 일단은 먼저 막 보도를 시작하게 되죠. 문제는 한 기자가 보도를 해서 그게 알려지면 너도 나도 그걸 받아서 똑같이 계속 퍼나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기사가 말 그대로 기관의 입장을 해명한 게 없이 오해가 오해를 낳아서 쫙 퍼져나가는 경우도 봤어요. 그래서 그건 해명하는데 굉장히 그 시간이 걸렸었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기관에서 나가는 발언들은 공식적인 보도 담당자를 통해서 나가는 게 안전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사전에 질문을 먼저 받는 게 그래서 더 중요하다는 거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지금 정확히 답을 줄 수 없을 때는 그거는 담당자와 검토해보고 자료를 나중에 전달해 주겠다라는 식으로 일단은 홀드해 놓는 게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민감하게 잘 판단하시거나 담당자와 상의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 명 나갈 수 있고요. 해설이나 프로그램 진행하다 보면 관람객이 한 팀의 연령대가 너무 다양하잖아요. 아이 유치원 어린이부터 정말 우주에 관심이 많아서 오신 나이 드신 분들, 네. 심지어 전문 지식도 조금 있으신 분들, 그쵸. 그런 분들이 한꺼번에 모이면 해설의 수준을 어디에 맞춰야 되는지 사실 전부 다 만족을 시켜드리고 싶지만 어느 정도에 좀 더 치중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만족하지 못하신 분들은 또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지 그런 팁을 조금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그룹에서의 그 이해가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수준의 아이들에게 맞추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아이랑 어른이 같이 왔는데 아이에게 잘 설명하면 어른도 만족하는 경우가 많죠. 문제는 미취학 아동 중에 굉장히 어린 아이들이 왔을 때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엄마에 맞추시고 그 엄마가 자기의 언어로 자기 아이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그걸 전달해 주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게 같은 팀이 아니면 그러니까 엄마와 아이면 아이를 만족시키면 부모님들이 참 좋아하시는데 또 아이를 만족시키기 위해 오시기도 하셨고 근데 다른 팀이면 다른 가족이면 성인만 오신 분도 있을 거고 가족 오신 분도 있을 거면 이 아이한테만 맞추면 이분들이 조금 만족도가 떨어지는 게 보여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에게 맞추는 건 당연히 다양한 그룹에겐 불리하죠. 그러니까 전시 주제들 중에
쉽고 재미있을 만한 아이템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주로 맞추는 게 좋고, 그러지 않고 좀 어려운 내용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어른들을 위해서 좀 더 깊게 설명해주고, 그걸 동반한 부모가 듣고 어떻게든 쉽게 자기 아이들에게 소통이 훨씬 더 좋으니까 그렇게 전달하는 게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중간중간에 포인트를 주는 건 좋죠. 그래서 전체적인 기조는 아이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특정한 거에서는 좀 더 깊게라든지 전문가가 왔을 땐 그 전문가의 의견을 빌어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거기에 덧붙여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기회에 좀 배울 수도 있으니까 그건 상황에 맞춰서 뭐 어쩔 수 없죠. 상황에 맞춰서 하실 수밖에 없지만, 그럴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만을 위해서 할 수는 없고, 아까도 제가 질문 많은 아이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끝까지 다 대답해주면 다른 사람들은 다 바보가 되죠. 그럴 때에는 한두 개 정도는 같이 들을 만한 좋은 내용들은 답을 해주다가도 계속 이어질 것 같으면 그거는 우리 같이 따로 얘기해보자라며 배제하는 게 필요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상황에 맞게 하실 수밖에 없긴 하겠네요. 자, 이제 2명 나갈 수 있어요. 우리 선수들만 하면 안 되지. 제가 이제 센터 운영하면서 저희 센터에 이제 해설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실제로 이제 교육 프로그램 진행하다가 제가 이제 듣는 경우가 있는데, 간혹 보면 굉장히 친절하게 너무 A부터 Z까지 다 설명하시는 분들이 열정적으로 많이 하시는 건 좋은데, 이렇게 가이드 그 해설했을 때의 어떤 그 수준 조절이랄까 이런 게 해설사 기초 교육에 좀 들어가 있는지, 서대웅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일정의 범위, 해설의 범위를 좀 놓고 하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해설의 시간을 제한합니다. 너무 길게 못하게. 그 초창기 2004년 5년 때에는 관람객들을 안내해 준다고 하고 2시간 끌고 다닌 적이 있어요. 관람객도 지치고, 그렇다고 몇 명 안 되는 사람들 해설을 그렇게 열성적으로 해주고 있는데 도망도 못 가고, 해설하는 사람은 하루에 2타임 3타임 뛰다 보니 목이 다 쉬고, 열정이 넘치지만 모든 사람이 피해보는 일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일일이 내용에 대해서 걸러내는 건 어려운 문제고 그러지 않아야 된다고 봐서, 그런 경우에는 그 설명하는 시간을 제한을 둬버렸어요. 50분 이상은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어떻게든 그 풀어내시라. 그리고 강조하는 게, 현장에서 이제 실습할 때는 모든 전시물을 다 해설해줘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한 전시물에 대해서 전부 다 소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전시물 있고 2번, 3번이 10번까지 있는데 이 중에 1번부터 10번을 다 해야 된다는 것도 버리라고 그래요. 시간을 잘 안배하려면 1번부터 10번 중에 1, 5, 9번 설명 끝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호구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관심이 있어서 왔고 뭐가 더 듣고 싶은지를 먼저 알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전체 전시물들을 좀 걸러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보행 관람이라고 했으니까 걸어가면서 요건 요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라고 쓱 지나가 버릴 수 있는 건 그냥 그 주제만 알려주고 지나가고, 관심 있다고 한 혹은 질문이 더 많이 들어오는 부분, 그런 거에서는 좀 더 깊게 설명을 해주고 통과, 그런 식으로 그 전체에서의 전시물 수도 조절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레벨도 조절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AS는 늘 해드릴 테니까 나중에라도 궁금한 게 있으면 우주학교로 연락을 주시고 언제든 질문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